안녕하세요. HRM 전문가 근로관계법 파트를 맡게 된 차윤수 노무사입니다. 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듣고 오신 분들은 아마도 HRM 실무 파트를 다 마치고 오셨을 겁니다. 혹시 HRM 실무 파트보다 근로관계법을 먼저 클릭하신 분들도 있으실까요? 그러한 경우도 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근로관계법 총 10강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근로관계법, 즉 개별적 근로관계를 다루는 노동법은 사실 그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노무사들도 수험 공부를 할 때 노동법이 가장 분량이 많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과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래도 우리는 자격증 대비반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압축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부법은 제가 여기 기재해 둔 것처럼 가장 먼저 목차를 정리해서 큰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가 지금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순서로 되어 있으니 전체 구조를 파악해서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제가 핵심 포인트로 체크를 해두었으니까 교재에 따로 표시를 하셔서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하면 다 아시겠지만 정말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목차 중심, 그 다음에 정독,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발자국씩 암기를 하는 방식으로 최소 3회독은 교재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관계법의 기출 분석인데요. 근로관계법은 전 범위에서 굉장히 고르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특정 파트에 너무 몰입하거나 과도하게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영역, 그리고 제가 체크해둔 핵심 포인트 부분 중심으로 흐름을 잡는 학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총 10강으로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근로관계법 커리큘럼인데요. 오늘은 제1강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칙을 다루게 되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교재 순서에 따라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제10강 산업안전보건 파트에서는 우리 교재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마무리를 한 후에 최대한 좀 시간을 확보해서 제가 문제풀이, 기출 분석과 같은 시간들을 조금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 목차를 보시면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칙에 총 4절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서 목차에서 이렇게 로마자 부분에 핵심 포인트 부분을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교재에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이제 반복 학습을 하시고 복습을 하실 때 그 위주로 좀 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1절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의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이란 사실 우리 법에 노동법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헌법, 민법 이런 법들은 정말 그 법 이름 자체죠. 하지만 노동법은 여기 나와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가장 익숙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근로관계에 가장 밀접하게 접목이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또 최저임금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법들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그 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죠. 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과거 이제 산업 사회가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19세기 공장법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런 어찌 보면 사법적 관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 관계를 체결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국가가 너무 방치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적으로 건전한 노동력을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비록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일부 내용들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는 또 한 번씩 짚어드릴게요.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사용자와 근로자 이 1대1 관계라는 것에 비해서 근로자, 집단, 그리고 사용자 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 보시면은 근로자 측의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를 위한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을 법적 권리로서 승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노동 3권이고 이런 노동 3권이라고 하는 집단적 힘의 행사를 우리 법으로서 허용해 줌으로써 노사 관계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들은 사실 힘이 없어요. 근데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보장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서 조금 더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노동 3권 보장함으로써 시민법 원리를 수정해서 노사 대등성을 확보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어로 이제 노조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근로자란 우리 근로기준법 정의 규정을 보면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누가 근로자냐를 판단할 때 쉽지 않을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사장님 혹은 대표님 혹은 인사팀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써서 근로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다면 사실 그것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다툴 그럴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흔히 프리랜서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의 계약 관계가 과연 무엇이냐. 대부분이 3.3% 사업소득을 공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계약서 자체도 대부분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 혹은 용역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만 그렇게 쓴다고 해서 그분이 그럼 근로자가 아니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계약서가 중요하지만 실질이 무엇이냐가 우리 노동법에서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주 기본적인 판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 종속관계 판단 기준에 관해 설시한 판례인데요. 좀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보자면은 앞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이냐 고용계약이냐 관계없이 그 실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무엇이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세모 표시로 해놓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꼭 체크를 해가지고 살펴봐 주세요. 제가 이제 뒤에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제 대법원 판례가 딱 정립이 된 이후에 조금씩 더 이제 보완이 되었는데요. 2006년 이후 판례에서는 이런 근로적성의 판단 기준들 중에서도 좀 부차적이다. 이것들이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또 한 번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는지, 또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라는 점에서 설사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즉,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든 프리랜서든 사실 그 계약 조건,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임금이잖아요. 임금 혹은 보수인데 그 부분을 내가 정말 이제 스카웃 당하는 엄청난 그런 에이스,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업주가 정하죠. 임금 뭐 얼마 정도, 채용 공고나 이런 데를 보셔도, 뭐 연봉이나 임금이나 보수 수준은 뭐 얼마 정도로 적혀 있거나 혹은 뭐 협의 혹은 사내 규정에 따름 이렇게 보통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로 정해져 있는지와 같은 것들은 그 근로계약 혹은 명칭에 상관없이 그 계약의 상대방이 아주 그 협상력이 높다기보다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것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뒤를 이어서 근로소득세, 사회보장제도, 이거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회사를 다니시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 보면 너무 명확하죠. 근로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 매달 차곡차곡 다 공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다 공제를 하는데 사업주가 이분을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3.3%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분이 나는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 했지만서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을 확률도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사항 혹은 이제 부가적인 것들이지 절대적인 징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용자의 지위 감독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 개별적 지위 감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상당한 지위 감독이라고 그 표현이 바뀌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이냐에 대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지위 감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 수준이다라고 볼 정도면,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를 판단 징표의 하나로 또 이렇게 추가를 하였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 매달 뭐 특이사항이 없는 한 똑같죠. 거기에 뭐 초과근로를 했으면 뭐 연장근로수당이라 이런 게 이제 붙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성과급이 뭐 1년에 한 번 있다든지 상여금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좀 매달 그렇게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반면에 정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만큼 그리고 경기를 심하게 탈 수도 있고 내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마케팅 비용을 많이 들고 이렇게 된다면 투자를 하는 만큼 또 그만큼 이익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그런 리스크를 스스로 안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용자의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그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업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잖아요.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장님, 대표님, 그 경영주, 개인을 바로 의미를 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합니다. 법인도 법인격이라는 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일지라도
아파트 자치회 같은 데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경비분들 이제 고용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위 명령한다면 그 비영리 단체도 사업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업 경영 담당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은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제 큰 기업들의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부여받잖아요.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지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용,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재해방지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 제공에 관해서 지휘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를 말합니다. 사업 경영 담당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좀 더 파워가 크죠. 대표이사, 임원, 이런 분들이시니까요. 반면에 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지니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적으로는 인사팀장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꽤 많은 인사적인, 특히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휘 명령하거나 감독하죠. 대표적으로 근태 관리를 한다든지, 연차휴가를 관리한다든지, 급여를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연봉 협상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을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어떤 팀장, 부장,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직급 체계도 많이 이렇게 깨는 시대잖아요. 물론 전통적인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이런 직급을 쓰는 회사도 많지만 프로, 매니저, 리더 이렇게 쓰는 정말 간소화하거나 없애거나 영어 이름을 부르거나 이런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실질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개념의 확장 파트에서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봤을 때 원고용주가 있고 근로자가 있을 때 나랑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용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주가 사실상 별로 독자적이지가 않아요. 독립성도 결했어요.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이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근로 제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상 제3자, 여기 위에 있는 도급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때, 이럴 때 이 근로자가 자기의 그 원고용주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도급인, 제3자이지만 사실상은 이렇게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도급인이 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이지 않지만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파견 시에 그 직접 고용 간주법리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법 개정으로 그 파견으로 그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직접 고용 의무가 이제 법제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그 뒤쪽 파트에 비정규직 관련된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절이고요. 4절은 근로기준법
재원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와요.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내용이 보면은 되게 직관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이것도 빈출이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 최저기준 설정 및 강제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한 것을 이제 목적으로 쭉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을 보시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이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실제 관계적으로 계약 관계에서 가장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어서 이것을 상회하는 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인가?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이 뒤에도 예시를 좀 이강에서 몇 가지 들어놓은 게 있는데 만약에 최저임금이 있죠.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우리가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시급 8,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사용자가 먼저 제안을 했지만 그 근로자도 나는 정말 8,000원이라도 일자리가 너무 필요하다. 8,000원 오케이, 이거 하겠다 라고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걸까?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무효죠. 이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고 한들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일자리가 너무 중요한데 이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계약을 썼다고 완전 무효,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하지 못하는가, 이 근로계약은 무효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제15조입니다. 그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로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즉, 근로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최저임금 미달인 그 부분에 한해서 다시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아무리 내가 7,000원 이렇게 계약을 했어도 이거는 의미가 없고 자동적으로 올해 최저임금 1,320원이죠. 그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인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근로자와 사용자 1대1 관계에서 정말 내가 근로자가 우리 사장님과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법에서는 동등한 지위에서, 즉 불합리한 조건을 강제한다거나 이제 그러지 말라라는 거겠죠.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이든 취업규칙이든 근로계약서든 잘 지키고 성실하게 둘 다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제6조 균등한 처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 금지, 평등 원칙이 정말 모든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따르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은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그 합리적 근거가 있냐 없냐가 또 다툼이 되겠죠.
어쨌든 그러한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라는 점을 잘 이제 보시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강제근로의 금지인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실무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냐면, 물론 지금 저기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폭행, 협박, 감금, 뭐 그 밖에 이렇게 막 부당하게 구속해서 강제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저거는 안 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당일 통보를 하든지 아니면 저 이번 주까지만 할게요 라든지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많은 회사들, 그 사장님들께서 이거 되는 거냐? 왜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회사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법에서 해고의 제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니까. 또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30일 전에 최소한 통보를 하든지, 이걸 지키지 못하면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라라는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예고 규정이 있죠. 그런데 왜 근로자는 그러한 적용이 없이 당일 통보 뭐 이런 게 되느냐라고 굉장히 이제 많이 역으로 막 그런 토로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요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를 본인이 이젠 물론 인수인계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고 뭐 당일 퇴사나 뭐 바로 저 이번 주만 하고 그만둘게요 라고 하는 거는 좀 도의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충분히. 그 동료들한테도 갑자기 인수인계나 어떤 그 대체자 없이 업무 이제가 과중하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강제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겠다는 근로자를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못 가게 뭐 이렇게 앉혀놓는다든지 뭐 그럴 수는 절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전에 뭐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뭐 사직서가 수리돼야지만 뭐 퇴사 처리가 된다. 뭐 그렇지 않고 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간주한다. 뭐 이러한 규정들은 유효하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데 이제 일단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행의 금지인데요. 이거는 뭐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착취의 배제인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법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제3자가 영리,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는 거죠. 타인의 취업을 속여 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인 거죠. 내가 아는 사람, 지인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거나 지금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데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푸시를 해준다던가 이제 그런 행위인데 그것을 돈을 받고 이득을 취하면서 하면은 이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정도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꼭 합격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러한 구체적인 소개, 이러한 행위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 우리 요즘에 헤드헌팅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는 뭐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9조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라는 문구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곳들은 법률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자, 여기 마지막 보시면은 단순히 입사 추천을 받도록 해준 다음에
잘 됐어요. 취업했어요.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사례금,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제 마음으로 소정의 취업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중간 착취 배제의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럼 중간인으로서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근로관계가 이미 이제 성립해서 존속하고 있는데 사용자와 근로자의 그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관련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않는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월급 본인이 여기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근로자한테 매달 월급의 10%씩 상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득인 경우엔 다 이 제9조 위반이 됩니다. 자, 공민권 행사의 보장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제 이럴 때 그날 이제 쉬는 경우에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연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공휴일인 경우에도 회사를 나가거나 사업장에 나가는 경우들도 매우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주 5일 딱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근무하고 공휴일은 다 쉬고 이런 사업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것을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게 제10조의 내용입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그 지장이 없으면 사용자는 그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오전에 거기 투표하고 오후에 출근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오전에 굉장히 바쁘거나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업주가 오전은 좀 우리 바쁘니까 나왔다가 차라리 오후에 갔다 와. 이런 식의 시간 변경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4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그러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 규정들이 적용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중에 일부는 적용, 일부는 적용 제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도 굉장히 많이 이제 칭하잖아요. 이제 개념상으로는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해고 등의 제한, 제23조 제1항, 제24조.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들은 해고가 굉장히 어려운데 반면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인력 운영이나 또 어찌 보면은 그런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좀 다르죠.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부분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 휴가, 이것도 매우 큰 부분이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자, 보시면은 그 산정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유 발생일 이전에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동일한 기간 내에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게 글자로만 보면은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저 수식으로 딱 계산하고 우리 5점 몇 명이네? 5인 이상 사업장. 4.1명이네? 5인 미만 사업장. 이게 아니고 하나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결과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4.1명이 나왔어요. 그러한 경우에도 그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봤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은 4.1명으로 계산이 나왔다고 해도 법 적용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 산정을 했을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2명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그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반 이상이다. 2분의 1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비록 그 결과가 5.2명이라고 할지라도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라는 개념입니다. 좀 되게 비슷한 말들이 반복돼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거 한번 복습하시면서 찬찬히 보시면은 이 반대되는 느낌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강의 마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제1강 첫 시간을 쭉 달려와 봤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칙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좀 우리 근로관계법에 대해서 이러한 느낌이구나 라고 이제 느낌이 딱 오셨을 수도 있고, 약간 법이라서 HRM 실무에 비해서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좀 용어가 어려운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강의를 듣고 또 교재를 한번 쭉 보시다 보면은 실제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께는 정말 밀접하게 와닿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아직 회사 경험이 없거나 초년생이신 분들에게도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 포인트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훨씬 유용하게 그리고 좀 더 핵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 앞으로 그 2강, 3강 쭉쭉쭉 10강까지 잘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강에서 뵙겠습니다.